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한성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좋은 노래를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올리비아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원래부터 있던 노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랑과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봐야 되겠다. 정말 사랑과 어울리는 사진을 고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양은지 조연출님께서 혹시 저 사진을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 아닌 거 다 아시죠? 네. 유나 사진이죠. 유나 이렇게 반말해도 되나요? 유나 씨 이래야 되죠. 사랑과 어울리는 사진을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이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얼렁뚱땅한 거예요. 그런데 2학년 탐스러운 사회문화를 듣는 최성우라는 학생이 2학년에는 라이브 클래스가 없어요. 이렇게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우연히 제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3학년 강의 들어와서 라이브 클래스를 봤나 봐요. 그런데 그 라이브 클래스를 딱 이렇게 봤는데 사랑 같았대요. 막 이런 하트 사랑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사랑채,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사랑채, 사랑방, 사랑 같았다고, 그런 느낌이 났다고 그러면서 수강후기를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지만, 나의 사랑으로 오시오. 이런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도 좋고 사랑이란 말도 좋고 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민주정치의 원리를 시작했고요. 이번 시간에 민주정치의 원리를 마무리 지어야죠.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국민주권, 대의제 했습니다. 그리고 입헌주의, 권력 분립까지 봤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 분립,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탐구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력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하는 그런 장치들, 균형, 이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때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4문제예요. 맞죠? 예,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그 전에 좀 보여주세요. 네. 예, 보시면요. 각각의 권력 기관들이 상호 견제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우리 이 내용들은요, 3단원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우리는 한번 샥 수능 특강 또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 봤으니까, 지금 1단원에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드리면, 명령, 규칙,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내리는 거죠. 이 명령이나 규칙, 처분 등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그 내용을 사법부가 심판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행정부는 이 사법부의 짱인, 구성원인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법부가 행한 판결에 대한 이후에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장, 대법관을 행정부가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할 때 임명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견제를 하고요. 또 사법부는 역시 입법부가 만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그 권한으로서 견제를 합니다.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도 입법부는 행정부, 국정감사, 조사 또는 각종 동의 승인권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또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권으로서 견제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견제 장치들이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모범생 김민경. 다 읽어드렸네요. 예. 누구는 읽어주고 누구는 안 읽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민경. 네. 밑줄 친 해결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지금 여러분 권력 분립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권력 분립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 지금 권력 분립 관련된 문제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려 4문제예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서도 권력 분립의 문제가 4문제입니다. 이 말은 권력 분립이 그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서 단독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임기 보장이나 독립성 보장 이런 내용들은 어떤 권력기관이 부패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에 빠질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또는 권력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기관들이 그 상위의 어떤 기관한테 잘 보이거나 국민을 두루두루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오래 이 자리를 누리게끔 또는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상급기관에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주고 독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구성원의 임기 보장, 독립성 보장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등은 이렇게 임기 보장이나 독립성 보장해 주어도 도덕적 해이나 부패 문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찰기관의 옥상옥으로, 여러분 옥상옥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옥상옥.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설치한다는 거죠. 굉장히 불필요하는데 이중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와 같은 감찰 기관은 임기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도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 감찰 기관, 이들이 감찰 기관인데 이들 위에 또 다른 감찰 기관을 두어서 이 감찰기관을 설치해도 조금은 개선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권력기관의 부패는 대체로 권력의 집중의 원인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제시문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이 끝에 있습니다. 예, 임기를 보장해 주어도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도 감찰기관 위에 또 감찰기관을 둬서 이렇게 감시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 도덕적 해이나 부패 문제가.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체로 권력 집중이라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은 뭐겠어요?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 그게 해결책이겠죠. 해결책은 밑줄 친 해결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중이 가장 큰 원인이라니까 분산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첫 번째, 권력 획득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권력 획득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2강인가? 예. 권력 획득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 방법이 뭐죠, 여러분? 권력 획득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민경? 뭐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선거죠, 선거. 1번 말은 선거. 선거제도,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권력기관 구성원에 신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분, 임기 보장, 독립성 보장, 바로 이게 신분 보장입니다. 신분 보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니죠. 세 번째, 권력 행사가 분할된 범위를 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권력 행사를 이렇게 분할된 범위를 넘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할된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건 혹시 권력의 남용을 가지고 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예. 여기선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 집중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이라면 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권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 아니죠. 4번 보겠습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그렇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권력 남용을 억제해야 된다. 그대로 4번이 정답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예. 5번. 권력기관의 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여러분 이거 보면 자율적으로, 이 말의 자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혹여 오히려 더 권력을 남용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따라서 가장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권력 집중의 원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3페이지 여러분 4번 문제입니다. 23페이지 4번 문제.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보면 권력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에서는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 원리가 필요하다.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 원리. 이것이 뭐죠? 네, 권력 분립이죠. 보면 권력이 집중화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니까 권력은 분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권력 분립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될지도 모르는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침해될지도 모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이러한 취지에서 많은 국가들이 가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뒤에 수평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며 그랬습니다. 가가 뭘까요? 또 나를 통해서 지역적,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며 그랬습니다. 나는 뭘까요? 네. 이 문제는 찜을 안 했군요. 물어볼 학생이 없네요. 여러분 뭘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수평적 권력 분립이니까 동일한 위계 내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누구의 우위가 없잖아요. 대등한 속에서 분립, 수평적.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말은 삼권 분립이 되죠. 나에 들어갈 말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립. 여기 들어갈 말은 네, 여러분 지방자치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여러분 어때요? 가, 삼권 분립. 권력을 분립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맞네요. 니은, 입법권이 의회에 속하는 것은 가에 해당된다. 그렇죠, 여러분. 삼권 분립이 뭡니까? 입법권은 의회에 속하고, 집행권은 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속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따라서 입법권이 의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가는 삼권 분립은 대통령제보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더 중시된다. 여러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더 중시된다. 틀렸죠? 그렇죠. 이 삼권 분립의 원리를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권의 독립, 입법권과 행정권의 엄격한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이 삼권 분립은 대통령제에서 더 중시되고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리을 볼게요. 양원제는 나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선결 조건이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지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고 있죠? 지방자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양원제입니까? 단원제예요. 단원제입니다. 따라서 양원제를 해야지만 지방자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양원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 틀린 말이고요. 양원제는 우리 국회 할 때 가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 상원, 하원으로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는 이유는 법안, 입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원제니까 의회에서 한번 통과되면 되지만 이 미국같이 양원제를 하는 나라들은 하원에서 통과되고 같은 내용이 상원에서 통과되어야지만 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입법의 신중성을 가하기 위한 제도지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권력분립 문제 또 있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인가요? 예, 6번 문제네요.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건 좀 복합 문제이기도 하네요. 미리 나왔습니다. 민정 보세요. 가하나에 들어갈 질문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입헌주의, 삼권분립, 지방자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의 질문은 입헌주의만 아니오고 위 이 권력분립과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인 예인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하고 나에 들어갈 질문에는 입헌주의와 삼권분립은 아니오고 지방자치에만 예인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왜 권력분립의 문제에 넣냐면 입헌주의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도 나와 있는데 왜 권력분립에 넣냐면 바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권력분립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력분립에는 이렇게 수평적 권력분립으로 상권분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수평적이에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대등하게 이렇게 분립되어 있으니까 수평적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는요, 여러분? 수직적 권력분립이 되죠. 왜요, 여러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권. 그래서 수직이잖아요. 수직적 권력분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딱 이거 보자마자 입헌주의고 이거 두 가지는 권력분립입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질문은 권력분립에 대해서 yes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네. 두 번째, 나에서는 입헌주의나 상권분립은 아니오고요. 지방자치에 예가 나올 수 있는 질문. 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yes가 나올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어려워하죠, 여러분. 네. 좀 탐구 형식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기 그림을 축약해서 보면 여기는 권력분립에 yes가 나온 질문이면 되고 이 나는 지방자치에만 yes가 나오는 질문이면 됩니다. 찾아볼까요? 기업, 가. 이 가에 들어갈 질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가? 권력분립 추구하죠. 권력분립 추구합니다. yes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입헌주의도 yes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 왜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 입헌주의나 권력분립의 목적은 모두 똑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질문이 들어가려면 여기도 yes, 여기도 yes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네. 2번 가에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가? 권력분립에만 yes. 입헌주의엔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맞는 얘기. 니은이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디귿. 여기 나 질문은 지방자치에만 yes가 나오면 돼요. 중앙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 그런 역할을 하죠. 분권의 원리니까. 그렇죠. 삼권분립이나 입헌주의는 이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리을,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일단 여기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민정, 권력분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있습니다. 권력을 분립한 이유는 자의적인 지배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을 나눈 겁니다. 권력을 나누는 목적이 효율성에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틀린 거죠. 경제에서는 또는 다른 데선 분업을 하면 나누면 효율적이지만 정치에서는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독재하는 게 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 효율성이라는 질문을 두고 예, 여기 보면 지방자치의 예, 또 지방자치에만 예가 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효율성 또는 전문성 이거 관련해서 지방자치에만 예가 되는 질문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진행해서 권력 분립의 효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라는 착각은 절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립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거 생각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자주 나왔던 겁니다. 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권력 분립 상관없음. 아님.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출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리을은 틀린 얘기가 되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입니다. 예,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3단원에 가서도 또 배워요. 이 효과가 되게 멋있네요, 효과가. 이거,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딱 돼 있고, 밑줄 효과가 딱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3단원에 가서도 또 배우게 되는 내용이 지방자치입니다. 지금 민주정치의 원리 부분에서는 좀 간단히 보는 거죠. 지방자치의 의미 정도만 이제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보면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보면 이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인데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를 한번 보면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한다. 그래서 수직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껏 계속 봤던 내용입니다. 또요. 이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에 충실한 정치 원리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요. 분권의 원리와 자치의 원리, 정말 스스로 통치한다는 자치의 원리의 실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분권과 자치. 이 지방자치의 형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주민자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단체자치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치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와서 그 지방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방의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의 하나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의 의미를 말할 때는요. 주민이 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또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 통제하는 것. 이것도 지방자치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분립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알아서 본다라고 할 때는 그 지방자치를 특히 단체자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니까 단체자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참여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주민자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민자치가 발전을 했어요. 주민이 직접 그 지방의 일에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책임 아래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 주민자치 형태가 발달을 해왔대요.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요.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정부가 그 자치를 실행하는 단체자치의 형태가 주를 이루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형태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생각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보는 단체자치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그 주민자치의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어떤 나라는 단체자치, 또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게 같이 이렇게 혼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 단체자치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력이 나누어져 가기 때문에 분권의 원리가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민자치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알아서 처리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을 내가 스스로 본다라고 해서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가도 좀 많이 갔나요? 예, 그래도 요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림과 같은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지방자치 이어서 이제 지방자치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아셨겠지만 규원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지방자치 그림인지 딱 아셨어요? 예,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의회에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일단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그리고 단체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지방자치의 그림임을 알 수가 있죠. 지방의 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의 모습이 되고요. 의회는 입법을 행사하고 그리고 여기 단체장이 집행권을 행사하는 거죠.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네요.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 단체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회를 견제한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틀렸죠, 여러분? 조례 제정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여러분 이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요. 제일 나중에 국민 투표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드는 건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위에 두 개의 법률이나 명령은 중앙정부가 만드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이 아래 이 두 개는 지방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어디? 의회가, 국회가, 우리나라에선 국회가, 명령은 행정부가. 이 조례는요, 지방정부의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한다 라는 말 아예 틀린 말이죠. 두 번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원리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방자치의 의미, 단체자치의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죠. 분권의 원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수직적 권력분립. 권력분립. 여러분 수직적 권력분립이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이 제도 지방자치 맞죠? 이 제도 지방자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디귿 볼게요.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별표에서 알아둡시다.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여러분 디귿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디귿 여기다가 디귿 나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의제를 합니다. 근데 대의제에 따라서 문제점이 여러분 뭐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테지만 대표가 정말 제 역할을 잘 안 해준다든지 국민이 무관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는다.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되 간접을 기본으로 하되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들을 넣는다. 규원, 이게 뭐죠?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호남민주정치죠. 호남민주정치. 그렇죠. 또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 통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막 행사합니다. 뭐죠, 여러분? 전자민주주의. 또요.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봅니다. 지방자치. 여러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는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볼게요. 이 지방자치는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네. 리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을 선지도 어려운 선지입니다. 리을.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참여해서 스스로 본다라는 이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틀린 얘기죠. 우리 권력 분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3권을 분립한다라고 하면 권력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서로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봤던 뭐 법률안 거부권, 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막 이런 권력들을 통해서 상호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립했잖아요. 이 얘기는 권력을 딱 나눈다, 분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 통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큰 틀에서는 여기 보세요.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중앙정부가 만든 법률이나 명령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것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위에 중앙정부가 제정한 것들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고, 또 지방정부가 비리나 또는 잘못된 어떤 것들 정책을 수행했을 때 국정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견제, 통제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원리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쭉 해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예요. 5가지. 그 가운데서 지방자치나 대의제나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3단원에 가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만 권력 분립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나오고는 잘 안 나오니까 이 권력 분립 관련해서 주로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서는 권력 분립이 가장 크니까 권력 분립의 내용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5가지를 딱딱딱딱딱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제 여러분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갑니다. 우리 교재를 넘어가면 네,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선생님이. 우리 교재 26쪽입니다. 우리 교재 26쪽에 보면 민주정치의 발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이 역사적인 것을 보는 측면은 국제정치 파트와 여기 정도가 되는데요. 정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막 이런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에 많이 약해서 정치를 선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거 나와서 힘들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세계사나 그런 데서 묻는 식의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민주정치의 발전에서 뭐 아테네, 뭐 개혁, 뭐 솔론의 개혁, 막 이런 것들이 정리된 그런 교재들도 있고 또 시민혁명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정리된 교재도 있지만 절대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렇다면 이 민주정치의 발전에서는 중요한 기본, 베이직 앤 포인트,
또 뼈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민주정치의 발전, 발전에선 첫 번째 아테네부터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입니다. 아테네, 근대, 현대. 세 개 큰 표들을 세웠죠, 여러분. 아테네, 근대, 현대. 아테네, 근대, 현대는 각각 어떤 민주정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써보면 아테네는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민주정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근대는요, 간접했습니다. 현대도요, 간접했죠. 가장 기본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런데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를 했지만 직접 민주정치를 참여할 수 있었던 시민은 일부 자유민 성인 남자, 나머지는 참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한적인. 근대도 역시 여러분 제한적인. 현대에 와서는요, 누구나 보통. 이게 이렇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써보면 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시민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 시민이 누구? 자유민 성인 남자만. 여러분 이 그림은 정치의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대에서 제한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은 누구만? 돈 많은 부르주아만. 여기 이제 제한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시민은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테네, 근대, 현대. 아테네는 직접 제한, 근대는 간접 제한, 현대는 간접 보통입니다. 여러분, 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에 있죠. 제한이 보통으로 된 것이죠. 누구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참정권 확대 운동. 확대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요. 아테네, 근대, 현대.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차이는 제한에서 보통으로. 그 사이에 참정권 확대 운동이 있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테네는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아테네 정치제도 이 세 가지입니다. 민회, 평의회, 재판소. 그리고 도편 추방제. 이거 버무려서 이렇게 계속 많이 출제가 됐었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건 추첨. 누구나 시민이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관이 되기도 했고 정치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추첨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요. 아테네, 근대, 현대. 아테네는요. 직접이며 제한. 그리고 아테네 정치 제도로서 민회, 평의회, 재판소.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 추첨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 두 번째, 근대 보세요. 근대는 간접이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바로 시민혁명 이후가 되는데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세 가지 있는데 사상적 배경 세 가지 줄줄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회계약설, 자연법사상, 계몽사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3대 시민혁명의 의의와 한계 역시 이거 정리할 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가 확립되면서 현대민주주의를 특징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하고 있고 간접하고 있고 호남민주정치 그리고 대중이 주체가 되는 대중민주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네, 아테네, 근대, 현대입니다.
아테네가 사실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는 시민혁명이나 또는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의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제외가 됐었고 그동안 출제 빈도를 보면 현대는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뭐 3단원, 2단원에서 모두 배우는 것이 현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낸다라는 것은 좀 별로 없었고 여기서 여러분 현대에서 알아둘 건 참정권 확대 운동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아테네의 정치제도, 추첨이나 도편 추방제, 민회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참정권 확대 운동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테네부터 가볼게요. 아테네 다음 넘겨주시죠. 보세요. 아테네 아테네는 아테네 정치제도 아테네는 민회라는 것이 있고요. 민회. 그래서 자유시민이 참석하는 이 민회에서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여러분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우린 갈 수 없잖아요. 방청은 할 수 있지만 우린 갈 수 없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이 자유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자유민 성인 남자는 오늘 민회 열린다네. 국가의 중요한 뭐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거 뭐 의결한다네. 그럼 가는 거예요. 직접 민주정치죠. 그야말로. 그래서 여기 민회 최고 의결 기관. 그래서 이 민회 안에 민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도편 추방제입니다. 도자기 조각에 위험 인물의 이름을 적어서 몇천 표, 6천 표 이상이 나오면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죠. 그래서 민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흡사 이거요. 주민소환, 국민소환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국민소환은 우리나라에 없죠. 그런데 주민소환 있죠. 소환.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뭐예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자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 위험한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의 그 의의가 현재 현존하는 주민소환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지만 국민소환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이 도편 추방제의 장점은 절대 권력의 출현을 예방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위험 인물을 국외로 추방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오히려 정치적 라이벌을 모함해서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었죠. 그래서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어리석은 다수가 쿵짝쿵짝해서 해외로 이렇게 추방을 했으니까. 그래서 중우정치의 폐단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을 통해서 평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시민으로 구성됐는데 민회에서 언제 어떤 법안을 내고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민회 의사 일정과 제출한 안건을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평의회가 의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의회는 의결 기관이다. 이렇게 나온 선지가 있었거든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민회가 바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각 부족에서 선출된 배심원들로 재판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정말 시민들이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공직에 참여할 기회들이 이렇게 추첨이나 윤번제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유민 성인 남자라면 민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추첨이 나오니까 추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 추첨의 장점, 단점. 그러면 추첨의 장점은요? 누구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진다라는 거죠. 사실 선거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아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잖아요. 제가 언제 공직을 담당할 수 있을까 꿈도 못 꾸지만 이 윤번 추첨을 하면 누구나 시민이라면 구성원이라면 시민이라면 공직 취임의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다라는 것. 또 보세요. 또 어떤 직을 담당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가져오는 그런 영향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하면 저랑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뭐 그런 분이랑 같이 선거에 출마하면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즉 선거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하지만 추첨에서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가지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죠. 그래서 공직 취임의 기회가 공평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주는 그런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첨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뭐냐면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죠.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가장 전문적이고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추첨하는 거니까. 또요, 여러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죠. 구성원이 뽑아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단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테네부터 문제풀이 이렇게 해 나갈 건데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 중반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입니다. 그 가운데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 큰 거 권력분립이나 입헌주의도 작년 6월 모의평가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민주정치의 발전해서 아테네, 근대, 현대 이렇게 크게 줄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가장 대전제가 직접이면서 제한적이었다. 그게 특징이며 사실 한계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정치제도, 민회, 그리고 평의회, 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며 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민회의 자유민 시민은 누구나 성인, 남자는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테네의 도편추방제 여러분. 주민소환이나 국민소환과 유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테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추첨이었습니다. 추첨. 그래서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장점, 단점이 있다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근대 민주정치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쭉 해서 민주정치의 발전 부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문제 미리 풀어 오셔도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